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책 세상으로 안내하는 믿어온 안내자 6분과 함께 책 세상으로 떠나보시죠.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2023 리딩 충북 2부로 접어들었습니다. 6분의 이야기 손님과 2권씩 추천해 주신 책 이야기, 12권의 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부 4권에 이어 2부에서도 4권의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독서 삼매경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막 책에 빠져들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뇌를 가장 풍부하게 자극하는 자극원 중에 하나가 책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되게 재미있는 연구를 봤는데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핸드폰으로 막 보잖아요. 그때 엄청난 자극들이 오잖아요. 유튜브를 볼 때하고 책을 볼 때 뇌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시각 영역, 그러니까 이 후두부의 시각 처리를 하는 영역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나머지 영역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프로세스를 차지하는 거죠. 책은 이 측두엽이라는 이 귀 위쪽에서 처리하는데 그 영역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앞에 전전두엽을 포함하는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상상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연결해보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책은 여백의 자극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머릿속으로 더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드는 일을 뇌에게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뇌를 좀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네. 그 책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 작년에 뵀던 분인데 요조님만 올해 처음 모셨어요. 네. 일부 얘기해보니까 어떠세요? 얘기할 만하세요, 이 사람들? 저는 원래 저는 독서 모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혼자서 책을 읽을 때보다 같은 책을 여럿이서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눌 때 훨씬 더 풍성한 독서 활동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정말 그 독서계 에이스분들과 거의 함께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예,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진짜 너무 황홀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게요. 두 분이 책방을 하시는데 콜라보 작업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올해 네. 혹시 도서관의 날이라고 아시나요? 도서관의 날. 아. 책과 관련된 꽤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요. 도서관의 날도 있고 책의 날도 있고. 책의 날, 네. 당연히 서점의 날도 빠질 수 맞아요, 없겠죠. 맞아요. 서점의 날 혹시 며칠인지 알고 계시나요? 서점의 날. 검색 찬스 써도 됩니까? 예. 힌트를 드리자면 빼빼로 데이 책이 아닙니까? 책상에 꽂혀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11월 11일. 11월 11일. 책이 꽂혀 있으니까. 그때 도서관의 날이 올해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까지 되면 좋겠는데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법정 기념일이어서 저희가 대전에 있는 도서관에서 요전님과 제가 행사를 같이 했었죠. 그렇군요. 그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에 자주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도서관에서의 뭐 이런저런 개개인의 추억도 같이 나누고 진짜 좀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여러 콜라보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조님이 이제 추천해 주신 책을 얘기해 볼 텐데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일단 김현수 작가님의 그 책이죠. 이토록 평범한 미래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 봐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책이어서 좀 워낙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하고 더 나누고 싶은 책이어서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김현수 작가님의 이제 단편 소설이 모여 있는 그런 책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는 1999년이라는 때가 아마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은.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1999년은 굉장히 좀 기억도 많이 남고 저는 아닙니다. 전 9살이었거든요. 아, 여기 겨울님 빼고 1999년은 굉장히 좀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1999년이 고3이었었는데 그때가 진짜 세기말이기도 하고 좀 뭔가 예언도 뭐 노스트라다무스니 뭐니 뭐 IMF도 있었고 해가지고 굉장히 정신없고 뒤숭숭한 시기였었잖아요. 근데 이토록 평범한 미래의 화자도 이제 1999년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999년의 화자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요. 2학년이었는데 그에게는 이제 어떤 여학생을 좋아했던 어떤 일로 1999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다가 그 여학생에게 이제 힘들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여학생이 굉장히 독특한 제안을 하나 하게 돼요. 어떤 제안이냐면 나는 이번 여름에 자살할 계획이니까 생각이 있으면 나를 만나고 생각이 없으면 접근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뭐 화자는 접근을 하죠. 사랑이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화자가 좋아하게 된 그 여학생은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녀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재와 먼지라고 하는 어떤 소설을 써서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일약 스타가 됐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유신 정권 시절이었어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 소설이 판매 중지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소설을 이제 어디서도 찾아서 읽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으로 정신병자로 몰리면서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학생은 엄마가 썼던 재와 먼지라고 하는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화자는 화자의 외삼촌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침 화자의 외삼촌이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편집자이자 아주 지독한 책벌레여가지고 이제 해방 이후에 나온 모든 책은 이제 자기가 모르는 책이 없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책을 너무나 좋아하는 외삼촌을 뒀기 때문에 외삼촌을 통해서 재와 먼지라는 소설을 아마 알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과 같이 이제 세종문화회관 뒤에 있는 외삼촌이 근무하는 출판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정말로 그 재와 먼지라고 하는 그 소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제 그 재와 먼지의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 줄거리가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 재와 먼지라고 하는 소설 속에 어떤 커플이 등장하는데 그 커플이 자살을 기도하는 커플이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줄거리를 들은 그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하네요. 우리도 여름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살을 기도하는지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꿈꾸는 미래가 굉장히 절망적인가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자살 전날이 되고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자살 이틀 전이 되고 하는 식으로 과거를 향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커플은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상황에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 커플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알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냐면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날이 막상 딱 됐는데 그 커플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첫 만남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경이로웠고, 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시간이 다시 원래대로 흐르게 돼요. 재와 먼지라고 하는 소설 속 커플은 만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그 기간을 총 3번을 살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한번 살았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살았다가 다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설 속에 재와 먼지에 등장하는 그 연인의 예를 들면서 이미 일어난 일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과거의 결과로서 현재를 인식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로서 현재를 인식하게 되면 어떨까? 미래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옆 사람으로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훌륭하고 인기 많은 내 과학자가 될 거라는 미래를 기억하고 있는 정재승의 오늘과 어릴 때 막 그냥 제가 그렇다고 칠게요. 막 어릴 때 막 놀림당하고 꾸중 듣고 그런 과거의 결과로서 정재승의 오늘은 똑같은 오늘이지만 다르지요.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화자와 여학생도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 고통받아 하면서 나도 엄마를 따라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이 화자와 만나고 있는 오늘과 만약에 너희 둘이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부부가 된다고 생각해봐. 앞으로 미래에 너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될 거야. 그 결과로서 오늘 너희 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너희의 오늘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 너무 좋았던 것이 미래를 기억한다 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특히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해설로 적어주신 우리 박혜진 평론가께서 이제 푸코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를 묻는 것. 그러니까 과거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는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나는 오늘을 이렇게 살겠어 라고 결심하는 자신의 태도.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른 소설들을 관통하는 주제들이 다 거의 비슷한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예시로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의 과거를 정확하게 보고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 마치 본인 예, 예시. 선택했고. 근데 과학적으로도 되게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억이 참 부실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기억이 부실한지가 뇌과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학습했고 그 의미 있는 결과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뇌에 잘 저장하는 그 메커니즘을 가진 생명체가 더 오래 살아남을 텐데 인간 가장 고등한 존재인 우리의 뇌는 왜 이렇게 부실하고 기억은 왜곡되고 과장되고 대부분 망각되는가. 근데 그거에 관한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기억 상실증 환자들에게 이제 당신 눈 감고 지금 해변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해변 앞에서 뭐가 보이는지를 한번 3분 동안 얘기해 보세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갈매기가 돌아다니고 바다가 펼치고
석양이시고 애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파래요. 온통 파래요. 다 파래요. 그러니까 3분 동안 몇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파랗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기억이라는 게 과거를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기록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재료, 진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어떤 매 순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내 미래를 전망하는 방식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소환되는 과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면 대학 때 어땠어요? 그러면 대학 때 배운 거 하나도 없지 뭐 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안 했어. 근데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누군가와 뭔가를 도모하고 있으면 그때 그래도 우리 술 먹으면서 아주 토론하면서 재밌었는데 그 기억들이 소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있는 거이고 기억을 상실하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고 지금의 나를 성찰하는 재료가 사라지는 거다라는 게 뇌과학자들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미래를 기억한다. 기억을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사실 기억은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너무나 흥미롭네요. 박현 선생님, 저는 사실 이 책을 무르익어가는 이야기 장인의 새로운 이야기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쯤 되면 뇌과학자와 소설가가 만나는 때요? 이야기로 이렇게 만나나요? 이렇게 만나네요. 저도 그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면서 읽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50이 된 작가의 이 소설을 보고 좀 여러 지점에서 감동적이었고, 그러니까 소설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도 모르긴 해도 40대가 평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여러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했을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을 겪은 작가가 독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로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책이 정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소설 읽고 나서, 그러니까 인간이 유한한 시간을 살잖아요. 뭐 길게 살면 100년도 산다고 하고 더 길게도 살지만, 근데 유한한 시간을 사는 인간이 자신이 유한하게 산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정말 슬픈 동물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산만큼 더 살면 내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인간에게는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이 100년을 뛰어넘는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살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작가는 소설가들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줘요. 그리고 그걸 이 소설을 통해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사는 거죠. 내가 한 번 살았고 과거로 돌아가면서 한 번 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또 한 번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살면 저는 인생을 즐긴다는 게 지고 이기고에 연연하지 않고 쿨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을 최대한 길게 사는 게 인생을 즐기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도 가지고 와서 살고. 그러니까 제가 이 책 해설에도 썼지만, 제가 어릴 때는 대학생 때 공부를 할 때 김현수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이셔서 작가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멀찍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꿈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근데 먼 미래에 제가 그 책에 글을 쓰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는 평범한 거예요. 네, 아주 멀리 있거나 불가능한 무엇은 아니고, 내가 꿈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것이 미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살면 과거와 미래를 내가 동시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길게, 크게, 그러니까 시간의 반경, 네, 시간을 깊이 있게도 살 수 있고 기억함으로써, 근데 시간의 반경도 넓혀서 살면 그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저도 위로가 많이 되는 책이었어요. 이거는 쌤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작가가 되면 초기에는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나중이 되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김현수 작가님 이번 책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김현수 작가랑 같이 직장에 있었거든요. 출판저널에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초창기 작품은 되게 지적이잖아요. 최근에 단편을 보면, 독자들에게 많은 위안을 좀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소재예요. 어디서 봤을까? 이번 작품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더만요. 그 고발 프로나.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어디서 본 듯한 얘기를 가지고 본인이 대중에게 위안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 미래라면 거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표제작에 보면 원하는 미래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평범한 미래가 원인이 돼서 오늘 현재의 나의 삶이 있다면 그럼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은 청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많은 측면에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지 말고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상상하고 그것이 오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저는 이 작품에서 좀 밑줄 그고 싶은 게 이긴 것보다 질 때 더 많이 배운다 맞아요. 하는 네. 구절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늘 승자 독식의 사회고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뭔가 더 많이 얻는 거라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질 때 더 많이 배우죠. 그래서 사실은 늘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도 해본 사람이 훨씬 더 큰 성취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지고 있다, 좌절하고 있다, 실망하고 있다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래서 비로소 내가 보는 게 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최소한 지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거든요. 지면. 저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인생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 때 더 많이 배운다는 이 구절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공감의 반경이 확 넓어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조님의 두 번째 추천책은 태어나서 처음 읽어본 경제학 책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장하준 선생님의 경제학 레시피라는 책인데요. 이게 저는 이제 좀 음식을 가지고 경제학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이런 그 컨셉을 보고 그냥 그러면은 음식을 소재로 이제 음식에 얽힌 어떤 경제관념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책인가 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보통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맥락이 있게 대화를 나누기보다 맥락이 없게 대화를 나눌 때가 많잖아요. 의식의 흐름. 네, 그냥 예를 들면은 야 어제 중국집에서 탕수육 먹다가 진짜 짜증나는 일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너 부먹이야 찍먹이야 이런 얘기가 갑자기 점프를 하는 경우가 사실 그런 식의 대화가 많잖아요. 조금 과장을 보태면 이 책이 약간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문에 보면 장하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치 아이에게 야채를 먹게 하려고 엄마가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꼬드기는 그런 느낌의 책이라고 봐주면 되는데 나의 경우는 야채를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줄게가 아니라 일단 아이스크림을 먼저 주는 게 자기의 어떤 차이라면 차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이다라고 먹고 있다가 정신 차려보면 브로콜리를 먹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머릿말은 이제 마늘이라는 음식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떻게 맥락 없이 점프를 하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장하준 선생님이 영국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먹는 문제로 힘들었었던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마늘 때문인 것 같아. 요리에 마늘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영국에서는 마늘이라는 음식을 쓸데없이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영국에선 이런 일도 있고 근데 영국은 음식이 너무 맛이 없고 너무 난 먹는 게 괴로웠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서양의 맛있는 어떤 음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영국에도 맛있는 게 많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맛있는 게 없다가 이렇게 다양해졌는데 생각해보면 경제학 이론은 되게 다양했는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점프를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경제학 이론도 있고 이런 이론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이론만 사람들이 공부하고 이 이론밖에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나는 더 다양한 경제 이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민주주의에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도 되게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 공부하자. 이렇게 그냥 마늘에서 시작했다가 경제학 공부하자 우리 이렇게 딱 점프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책을 챕터별로 읽다 보면 굉장히 눈에 확 뜨이는 재밌는 에피소드로 일단은 시작을 늘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한국인이 인스턴트 면 소비량 세계 1위래요. 뭐 그런 점이랄지 저뿐만 아니라 경제학 책이라고 하면은 일단 좀 거부감을 느끼고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경제학 책이 아닐까 싶어서 좀 추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건혜 선생님,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그 헤어질 결심 아직도 사랑하는데요. 아, 예. 저는 활자화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인 것 같아요. 아, 장하준 교수가 글로서 할 수 있는, 책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가지고 한 그 기자가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장하준이 이제 저자에서 작가가 됐다. 네네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같이 장하준 교수 책을 쭉 읽어온 사람은 흥미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조 선생 말처럼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세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책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입문서로서 가장 좋은. 그리고 사실 그 장하준 교수는 경제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지금 계량 경제학이라고 해서 숫자 노릇만 하고 있고 수학적으로 판단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 그 자본주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제를 운영해야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사실 그 복지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잖아요. 그래야 사실 이게 공동 구매고 그래야 더 공동체가 더 잘 살고 그게 더 경제적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을 경제사적으로 얘기하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했던 양반이 어떻게 또 회심의 일격을 가하듯이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요리하는 거를 왜 이렇게 버무려 갖고 얘기하는 건지 정말 뭔가 빗대어 이야기하면 훨씬 쉽고 재밌어지는데 그 음식의 요리에 빗대어서 얘기해서 딱딱하고 어려웠던 경제와 경제사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계량 경제학이나 이런 데 익숙한 특히 경제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경제 체제에 대한 고민, 공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해준 데 있어서 놀라운 능력이라고 봅니다. 경제는 사회와 때려야 뗄 수 없잖아요. 뗄 수 없죠. 그렇죠. 사회가 더 큽니다. 저는 이제 대중서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대중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대중서는 쉽게 쓰는 거, 그리고 웃기는 거, 이게 이제 학문이 대중화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학문의 대중화를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냐면 그 장하준 선생님이 이번에 하셨던 것도 어떤 작업이라 생각하냐면 동일한 언어 안에 우리가 다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언어에는 서로 보이지 않는 섬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교양 언어, 전문 용어 이 세계가 따로 있고 보통 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어, 토속어의 세계가 있는데 사실 진리는 학자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 교양 언어에도 진리가 있고 교양 언어로 진실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상 토박이 언어에서 표현되는 삶의 진실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주로 학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는 교양 언어가 익숙하고 전문 용어가 익숙한 대상을 상대로 글을 쓰니까 주로 전문 용어와 교양 용어를 사용하면서 글을 써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뭘 상실하게 되냐면 전문 용어와 교양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인 토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학자들이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학문이 고립되죠. 근데 학문은 특히 사회과학은 사회로부터 고립되면 천하에 쓸모없는 게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학자들한테 필요한 건 어떻게 교양 언어만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양 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토속 언어, 일상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장점들을 교양 언어와 잘 교차시켜내는 작업. 그게 학문의 대중화인데 이런 맥락에서 장하준 선생님의 이런 작업은 아주 너무나 멋진 학문의 대중화,
거죠. 네. 경제학 책을 처음 읽으시는 요조님도 아, 경제학이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줬다라는 건 이 책을 통해 경제학이라고 하는 교양 언어와 요조님이 그러니까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요조님이 갖고 있었던 생활 언어, 네. 토속 언어가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가로 열고 쓴 부분들의 유머가 정말 많이 깨알같이 숨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점점 유머 감각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강의할 때 보니까 유머는 없으시던데. 글에는 유머가 글에는 아주, 담겨 있었더라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노명호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정말 진행이 매끄럽죠? 네. 숨 돌릴 틈을 안 주시고. 제가 소개할 책은 두 권의 책인데요. 하나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책을 하나 골랐고, 그게 사회적 상속이라는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은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는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기도 하니까 어떤 인류의 보편성을 생각하면서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먼저 사회적 상속부터 말씀드리면 이 책 제목이 내용 그대로예요. 사회적 상속. 근데 이런 책 제목이 그대로 내용이다라고 하면 상속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건데 사회적 상속?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가족이 과연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족은 아주 끈끈한 공동체죠. 근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족의 더 무시무시한 기능은 이전 세대가 축적한 부가 이후 세대로 이전되는 통로예요.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든요. 가족의 이런 냉정한 기능을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가 가족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흔히 이야기하는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도록 해주는 게 바로 가족이라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가 있냐고 하면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흔히 주요 산업국가에서 크게 3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1세대는 어떤 경우냐고 하면 아직까지 대중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대중교육을 보편적으로 받지 못한 세대를 우리가 1세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년대, 30년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들이 1세대에 해당되죠. 저희 부모님도 다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중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이제 세계사적인 보편성 속에서 1세대라고 한다면 그럼 2세대는 누구냐고 하면 저와 같은 세대예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세대가 저희 부모님이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제가 6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60년대는 어떤 때냐면 공교육이 한국에서도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대죠.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시대고 또 하나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건 제가 80년대 초반의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가 과외 금지가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금지됐던 때.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그 이외 자식의 어떤 학력 자본을 성취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2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세대 경험에서 흔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하는데 부잣집인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많았고 가난한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아서 개천에서 용이 많이 그렇죠. 났죠.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부모의 부가 학력 자본을 좌지우지 못했던 거예요. 둘의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학력 자본은 누구한테 가느냐? 능력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학력 자본을 획득하고, 저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교육받지 않으셨고 대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와 부모님 학력 자본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의 혜택,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대됐던 장학금,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전 유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부모님의 부가 저의 학력 자본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 그걸 바탕으로 저는 사회적인 어떤 커리어를,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는 거죠. 이게 2세대의 경험이라 한다면 3세대의 경험은 이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부모의 부가 곧 학력 자본을 결정하고 부모의 부에 의해 학력 자본에 결정된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이 성취한 학력 자본을 토대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루게 되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피케티가 지적했던 것처럼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부를 결정하는 시대에 잡아들게 되니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많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미래, 바로 이 문제도 이런 문제들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사회적 상속이라는 책은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요. 상속이 꼭 가족이란 단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럼 상속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한번 바꿔보자. 왜 사람은 자기의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놓여 있는 가족으로부터만 보호를 받아야 되고 서포트를 받아야 될까? 사회가 가족 역할을 하면 안 되나? 그리고 또 점점 가족 구성들이 변화해서 저도 1인 가구고 그러다가 보면 저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요. 많지는 않지만 제 재산이 남을 거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남기는 재산이 제가 그냥 유언장을 쓰지 않은 채로 죽으면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가겠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의 통로가 있어서 나는 가족 상속도 좋지만 내가 이 세대야 한 세대를 살면서 내가 이전 세대로부터 누렸던 그 어떤 것들을 이후 세대들에게 다른 방식, 가족 이외의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틀이 있다면 난 기꺼이 내가 다 못 쓰고 남긴 돈이 그렇게 상속되면 참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네. 저는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낱낱이 들여다본 공정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 책을, 저자 자신도 약간 586 세대로서 좀 반성하면서 쓴다고 말씀하셨고요. 젊은 세대들이 이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렵겠죠? 낙관적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솔직히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제 주변의 제 또래 친구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세대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누칼협이라는 말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혹시 뜻 아시는 분 계세요? 저희 세대가 비슷해요. 누칼협이라는 게 줄임말인데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당한 뭔가를 얘기하면 그래 너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네가 선택해서 거기서 일한 건데 거기서 해. 뭐가 불만이야? 그럼 네가 공부 더 열심히 안 한 게 잘못이지. 너가 더 좋은 기업 들어갔어야지. 그런 말을 할 때 쓰여요. 누칼협이라는 누가 말이. 너 비정규직 되래? 누가 너 보고 비정규직 되래?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 되면 되지. 이 말을 많이 쓰고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근데 그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쓸 만큼 능력주의라는 이 가치가 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체화가 되어 있고, 제 주변, 제 세대의 또래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운이 좋게 학력 자본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대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보면 다 그래도 부모님의 다 전문직이고 뭐 의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부모님이고 막 차를 끌고 학교를 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10여 년 정도 더 흘렀으니까
통계를 보니까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 격차가.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20% 안에서의 성 내에서의 싸움만 더 심해지고, 그 안에서 더 자기들끼리 이제 누카렵 하면서 더 노력을 해라라는 게 더 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절망적인 마음까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책에서 청년기금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가는 지원을 우리가 하는 어떤 안전망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지급한다면, 저는 그 상상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과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과, 저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식의 말들, 누카렵 하는 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경쟁과 갈등을 두고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자신이 가진 특권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저출생 때문에 세대 격차가 더 커질 텐데, 이거를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최근까지 대학에서 이제 겸임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 장학금 제도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성적 우수 장학금은 누가 받냐면 알바 안 해도 되고 엄마 아빠가 등록금 내주는 형편이 넉넉한 애들이 늘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공정함의 정의가 예전하고 지금 이전 세대하고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공정함을 훨씬 더 민감하게 됐고, 사교육으로 한 줄 세우기에 그 10대를 온통 바친 이 젊은이들이 이 안에서 순서가 흩어뜨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집중하는데, 그 순서를 결정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부모로부터 얻은 뭐 그런 경제적 지원, 혹은 자신의 외모가 갖고 있는 뭐 매력, 자산,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내가 타고난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았어도 그것은 누구나 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고 경쟁하는 것이 되게 당연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정함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능력주의 이 사회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 혜택, 이전 세대로부터 얻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주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변화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 동력이 없어 보였어요.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그렇게 뭔가 해결책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전 세대의 경제적 자본들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방식에 대한 어떻게 다양한 창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인지를, 이미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돼서 사람들은 이제 몇 개 안 남은 기회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 텐데, 사람이 곳간이 넉넉해야 여유도 있고 우리 가족이라는 형태 밖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에게 경제적 자산들을 물려줄 텐데, 우리가 지금 그러기에 점점 힘든 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대안이 뭐가 있을까?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해결책은 이것이다라고 제시는 못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책은 우리 아까 공감의 반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감의 반경을 좀 사회적으로 확대시켜보자. 그럼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가 뭐 청년 기본 수당의 형태든 아니면 그야말로 사회적인 상속의 형태든 여러 가지 형태들은 가능한데, 일단 논의는 해야 될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에게 요구해야 되고 국가의 책임이지만, 국가가 예를 들어서 정책 때문에 이런 걸 안 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국가한테 그것을 하기만 기다릴 수는 없고,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그러면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좀 나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대승 교수님이라든지 이금희 아나운서님이라든지 사회적인 상속의 필요성들을 좀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캠페인, 운동 이런 건 국가가 안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만남은 만나고 헤어지고 집으로 가면서 계속 곱씹어보게 되는 만남인 것처럼 좋은 책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책장을 덮는 순간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주변과 얘기를 하고 싶은 책이 진짜 좋은 책이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 이고은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저는 노명훈 선생님이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이 책, 연결된 고통이 마치 작년에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를 봤을 때 같은 약간의 충격이었어요. 네, 네. 와, 이런 책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 노무현 교수가 계속 추천해준 책이 네. 사회학적 관점이다 보니까 교양적 관점에 잘 포착이 안 되는 책들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인 고통, 어려움에 처한 집단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사실 요새 그런 책 잘 안 읽잖아요. 추천 안 하고. 왜냐하면 요새는 가만히 보면 위안과 격려의 프로그램이 많지. 네, 맞아요. 예, 우리가 함께 우리 사회의 병폐라든지 고통스러운 집단에 대한 공감의 책들은 서로 추천하고 안 읽더라고요. 저는 저자의 말을 따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의학과 인류학, 삶과 죽음의 사려 깊은 경계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그 연결된 고통은 어떻게 쓰여진 책이냐고 하면요. 가리봉동에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대요. 거기서 이기병 선생님이 3년 동안 공중보건의로 활동을 하셨던 경험을 토대로 쓰신 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이 책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에서 공중보건의로 활동한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키워드를 따라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가 외국인 노동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공감의 반경 얘기 계속 얘기했는데, 공감의 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시험장과도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 병원이니까 한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공중보건의는 수십 개국의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언어의 바벨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또 병원에서 치료할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문진이잖아요. 네네. 문진이 얼마만큼 어려운가. 왜냐하면 혹시 외국에서 병원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일 힘든 게 문진이에요. 저도 유학할 때 병원에 한번 가야 되는데 문진을 할 테니 제 증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뒷골이 땡겨요. 이거 독일어로 뭐라고 하지? 정말 많은 유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밥 먹으면서 뒷골이 땡긴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여러 명이 모여 궁리를 했는데도 잘 표현이 안 되는, 예를 들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우리가 외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파요. 이거 하나예요. 근데 이게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프느냐 아니면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여기부터 하나 턱턱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기병 선생님이 거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바벨탑의 상황.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의원은 일종의 공감의 반경을 우리가 어디까지 갖고 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확실한 테스트 실험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가 안 돼서 이분이 그러면 불어를 쓰는 지역에서 오셨으니까 자원봉사자를 전화로 연결했는데 불어도 못 알아들으시고 이런 경우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던 전문 용어와 일상 언어 사이의 소통의 문제들이에요. 보통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의학의 담론, 과학의 담론을 가지고 규정을 하죠. 근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처음에 이기병 선생님도 주로 의학의 담론을 가지고, 의사니까 전문가로서 의학의 담론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기 증상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리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환자들이 와서 그 힘들게 표현하는 자기의 증상을 문진 때 얘기하는 것들을 흘려버렸었는데, 나중에 그걸 뒤집는 반전,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니까 비전문가의 발언이라고 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진술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핵심이 의학의 담론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시했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서 그걸 토대로 나중에 병의 원인을 찾고 병을 치료하는 과정. 그래서 다시 이런 전문가의 언어와 전문가가 토속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또 두 번째로 되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아까 공중보건의로 활동하셨다는 거잖아요.
공중보건이라는 키워드가 또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느꼈던 건 그거잖아요. 내가 건강하려면 다른 사람도 건강해야 한다. 나의 건강은 나만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지켜질 때 나도 건강할 수 있다. 공중보건이라는 게 또 그런 맥락. 우리는 보통 이제 아픈 걸, 병을 환자로서 생각하면 나만 아픈 거, 그 내 병만 치료되면 되는 것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공중보건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관념이 없다고 하면 이기병 선생님이 이제 연결된 고통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그리고 본인 자체가 공중보건의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중보건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이 제대로 자리가 잡혀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한 명을 또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준다는 점에서 책은 우리 또 나중에 이해하겠습니다만 오늘 많이 이야기한 공감의 반경이라든가 경청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교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유인원과의 산책과도 약간 연결점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두 번째 키워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가 몸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별로 나눠서 그래서 가끔은 내가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을 진료할 때 당연히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이고 의학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건데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이분이 쓰셨을 때 알고 보니 내가 치료하려고 했던 병이 이 사람의 어떤 하나의 장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얽혀있는 관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의 일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세 여성 연구자들이 마치 인류학자처럼 가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자도 인류학자처럼 이 세 사람을 쓰잖아요. 그런 식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시선을 이 책에서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기병 쌤이 인류학을 공부를 하셨죠. 하셨죠? 네네네. 그래서 전공은 의료 인류학. 근데 굉장히 드물게 의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류학자 훈련을 받으신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귀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자인데 인문적 소양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점점 지금 그 일종의 사회의학 그리고 의료인류학 이 분야가 되게 많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문제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의대에서 이런 연구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또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멋있는 의미 있는 일인 거고요. 저는 이렇게 연결된 고통이라는 게 누군가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연결이 그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우리 사회가 조금씩 그거를 이제 떠안을 수 있잖아요. 그 캄보디아에 제가 예전에 그 실험을 하러 갔어요. 의료봉사단에 껴가지고 킬링 필드를 경험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제 특정 세대들이 PTSD를 앓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이제 의사결정이 어떨까 가서 보는데 실험을 하는데 결국은 논문으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이유가 PTSD에 걸리지 않은 대조군이 있어야 되는데 대조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의 모든 세대는 다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결과가 말도 안 되게 안 좋게 나오는데 모두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PTSD가 병이 아니에요. 일상인 거예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우울증이란 병이 없어요. 우울하다 그러면 아니 지금 여기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생존이 문제인데 우울을 논해? 너 지금 되게 배가 부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정신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병이 되려면 모두가
그게 병이라는 걸 알아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제 실험이 끝날 때까지 8시간을 의자에 5곳이 앉아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끝나고 길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세요 하고 이제 실험이 다 끝나고 앉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트랜스젠더이기를 원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여성의 뇌를 가진 남성의 몸을 가진 사람인데 이걸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다. 난 내 주변에서 나같이 신이 실수로 한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럼 되게 많이 있는 일이야. 종종 벌어지는 일이야라는 것만으로 그 여학생이 눈물을 확 쏟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걸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왜 이렇지? 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게 병이인지 아닌지를 어쨌든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그리고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연결돼 있고 누군가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그 반경을 넓힐수록 또 한편으로는 그 고통을 인지해주고 사회가 떠안아서 덜어주고 그 다음 많은 일들이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이건우 선생님이 오래전에 쓰셨던 서평의 한 구절을 좀 빌려오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그 사람만이 들어있다면 얼마나 가난한 삶인가. 한 사람의 삶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들어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독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리딩 코리아 2023 리딩 충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부가 있습니다.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